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 사태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행안부와 노동부 장관도 파업 현장을 찾은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늘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3,30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행 정점이 앞당겨지고 규모도 예상보다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급을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선언 후 21년 4개월 만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구는 33도, 서울은 30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턴 충청과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제2의 용산 참사가 예견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에 대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5개 부처 담화문 발표에 이어 또다시 경고를 던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해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너무나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누적 손실이 5천억 가까이 된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정부와 노조가 강대강으로 맞설 경우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권력 투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대우조선 작업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분위기 속에서 금속노조는 오늘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으로 들어가는 1도크 입구에 하청노조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하청노조냐고!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배 안으로 들어가면 7명의 노조원이 28일째 정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청지의 부지부장은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 속에 자신을 가두고 신호두통을 소지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뺏겼던 임금 원상 회복하고 하청 노동자도 노동조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담화가 발표된 후 장관들이 현장을 찾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청지혜를 범죄자 취급하며 협상이 아닌 통보를 위한 방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정부가 산업은행에게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속히 촉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본 행안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서울역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이겠다며 강대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4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희망 버스들이 거제로 직결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파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본사와 협력사 그리고 사내 하청 노조와 대우조선지회 등 4자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협상의 전망은 어떻고 그 시한은 언제가 될지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내 하청 노조원 6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제일도크에서 좁은 계단으로 이어지는 15m 구조물 위입니다. 경찰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안전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7천억 원 조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소를 취해야 한다면 경영진이 배임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난제 속에 협상은 이번 주말이 사실상 마지막 시한으로 보입니다. 오는 23일부터 2주간 조선소 전체가 휴가여서 만약의 경우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이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겁니다. 경영계는 이번 파업이 산업 현장 전반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가 지금이라도 불법 점거를 빨리 해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정부도 산업 현장의 준법 질서 확립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하청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며 정부 책임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불법 운운하면서 공권력으로 진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사내 하청노조의 파업이 노동계와 정부의 기싸움으로 흘러가면서 해결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6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는 진단이 나오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요양병원 면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9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73,301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동시간대 집계치보다 1.9배, 2주 전에 비하면 4배가 급증했습니다. 확진자가 주마다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뚜렷합니다. 재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는 BA.5로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외 입국자를 포함해 52%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변이에 의해 완치 후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데 지난 4월 16일 55,906명이던 재감염자는 7월 10일 77,200명으로 석 달 사이에 22,000여 명이 재감염됐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가 변이 대응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4차 접종을 권하고 있지만 접종 이틀째 예약률은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3차 맞고 오미크론도 한번 걸렸어요.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그게 면역이 또 생겼을 건데 이거를 또 4차를 또 맞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변이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71명으로 전주 대비 48%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104명으로 전주 대비 68% 증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증가 추세로 보면 곧 10만 명, 다음 달 중순 최대 30만 명까지 예상하는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추가 병상 확보와 검사소 확대, 요양병원 대면 면회 제한 등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국회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52일 만에 일부 가동됩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여전히 상임위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연 지 52일 만에야 국회가 문을 열고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고 민생경제특위 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는 특위에서 시급한 기름값 인하와 납품 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등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점 휴업 비판에 일부 의사 일정을 먼저 시작하는 이른바 개문발차 형식을 택했을 뿐 상임위 배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쟁점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양당 중에 어느 당이 가져갈지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위 부분에서 좀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다. 아직은 여야가 기존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좀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여야가 일단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을 내일로 못 박았지만 앞서 재헌절인 지난 17일까지 마무리한다는 합의도 지키지 못한 바 있어 원구성이 완료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약속한 시한에 임박해 막판 주고받기를 시도하면서 정상화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직원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채용되거나 근무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강원 동해시 황모 사장 아들, 외가 육촌인 최모 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한 강릉 출신 우모 씨에 이어 한 명 더 나왔거든요.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 거론된 인물만 5명입니다. 여기저기서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해명인지 황재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잇따른 행정관 채용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6급 행정요원인 주기환 전 후보 아들에 대해서는 대선 캠프에 참여해 인수위를 거쳤다며 자질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한 강릉 우모 사장의 아들은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고했습니다. 총무비서관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이례적으로 파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적극 해명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SNS에서 검찰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5명인데 역대 정부와 비교해 많지 않다며 전체의 약 1%에 불과한 인원을 갖고 마치 검찰 출신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허위 이미지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은 특히 문재인 정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과거 발언까지 언급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계약직의 채용은 추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이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은 채용 특혜는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강경 대응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최순실도 울고 갈 정도다. 대통령실 채용 논란을 두고 야당인 민주당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인사농단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도 시험 없이 경기지사 보좌진을 채용하지 않았었냐며 맞불을 놨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정부 규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문란 국정조사 수용하라. 민주당은 최악의 인사농단이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런 인사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국교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국기에 관한 분란이다. 민주당에선 최순실 씨가 울고 갈 정도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친인척이 활개치는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 보좌진 채용을 거론하며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법카 논란의 그 당사자가 되어 있는 분인데 이 배소연 씨도 그런 형태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채란 제도나 이런 거 없이
필기시험 없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우택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구급 공무원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발언이 문제가 있었다며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그제 통일부에서 공개된 영상엔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경찰 특공대 모습이 보이는데요. MBN 취재 결과 갑자기 투입된 경찰 특공대가 군사분계선까지 호송하는 임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강제 북송되는 어민이 군사분계점 앞에 주저앉아 저항하고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갑자기 호송 업무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 8명은 판문점 앞에서야 북송에 투입된다며 구체적인 임무를 전해들었는데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안보부처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당시 경찰 특공대는 판문점 앞까지만 호송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공대는 판문점 내부 군사분계선이 유엔사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호송하지는 않겠다고 버텼지만 결국 끝까지 호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과 통일부,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모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민간인의 호송은 한국 적십자가 맞는데 당시 국가안보실이 군의 투입을 검토했지만 군이 거부했고 통일부 역시 호송하는 건 연락관 소관이 아니라고 거부하자 결국에는 관계부처 논의 끝에 특공대가 분계선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호송과는 이제 군이 이렇게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공대 동원 요청까지 이뤄진 만큼 어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을 안보실도 인지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사와 우리 군, 통일부, 그리고 경찰 특공대조차 이런 북송 절차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어제 한국을 찾았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우방국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윤 대통령은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외환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한국 방문 첫 일정은 LG화학이었습니다. 방한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던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이번엔 배터리 제조업체를 선택한 겁니다. By working with key allies like Korea to develop stronger supply chains for key components like EV batteries or semiconductors, we can make both of our economies stronger and help ease these blockages that have led to higher prices and delays for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옐런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배제한 동맹 국가 중심의 공급망 구축, 프렌드 쇼어링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프렌드 쇼어링은 친구와 기업 생산 시설을 합친 말로 동맹국끼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옐런 장관을 만나 원칙적으로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 한미 간의 이런 동맹 관계가 또 경제 안보 분야로 확대돼 나가는 이런 좋은 과정에 우리 오늘 장관님이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며 사실상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과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마침내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만인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KF-21이 엔진의 맹렬한 굉음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점차 속력을 높이며 활주로를 가로지르고 이내 첫 이륙에 성공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성공적으로 첫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로 지난 2001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만의 쾌거입니다. 30여 분간 진행된 첫 비행에서 KF-21은 시속 400km 안팎의 저속 비행을 하며 비행 안정성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4월 CJ-6이 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친 KF-21은 엔진 점화 시험을 거쳐 지난 6일엔 첫 지상 활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의 초음속은 물론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춰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KF-21은 향후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4.5세대 첨단 전투기의 국내 개발 능력이 첫 비행으로 실현되는 순간으로 최초 전투기 개발은 물론 첨단 강국 육성과 국내 항공기술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KF-21은 향후 약 2,000회의 추가 시험 비행을 거친 뒤 각종 성능과 공대공 무장 적합성 확인을 거쳐 2026년 체계 개발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메신저 등을 이용해 마약을 동남아에서 국내로 공급해온 40대 남성이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쫓고 있던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수갑을 찬 남성이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최근까지도 마약 공급하셨습니까? 마약 유통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라탄 남성.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검거되지 않았던 마지막 피의자 김모 씨입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은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전 세계로 불리던 박모 씨, 탈북자 출신 최모 씨, 그리고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확인된 규모만 약 70억 원, 공범은 20명에 달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 약 70억인데 그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공범들이 한 20명 정도 되니까 그걸 보시면 안 밝혀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2019년 6월부터 베트남 공안과 공조수사를 시작해 3년 만에 김 씨의 소재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호찌민의 한 아파트에 숨어 지내다 지난 17일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동남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공군 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이 또 숨졌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5월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불과 1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거죠. 인권위가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부실 수사와 군 지휘부 불기소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국민적 공분이 일며 특검이 재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 여군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과 경찰에 따르면 오전 8시 10분쯤 충남 서산의 공군 20 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확인된 정보가 있더라도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울 부분이지만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료에 의해 발견된 A 하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군 안팎에선 근무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초급 간부들 사이에선 시내와 멀리 떨어져 영내 생활이 전부인 공군 20전비는 기피 부대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이 아닌 민간이 군내 사망 사건을 맡으면서 현재 공군 수사단과 경찰이 합동으로 범죄 관련성을 조사 중입니다.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도 즉시 조사관을 파견해 사건 초기부터 성폭력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닷새전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학생이 추락 후 한동안 호흡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 가해 학생이 도망치지 않고 신고를 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3층에서 밖으로 떨어진 피해 학생이 행인에게 발견된 시각은 지난 15일 새벽 3시 49분. 곧이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피해 학생은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건물로 데리고 들어간 시각이 새벽 1시 30분이니까 추락 후 최대 2시간 가까이 살아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이 범행 직후 스스로 구급차를 불렀다면 피해 학생이 변을 당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추락한 직후 휴대전화마저 현장에 둔 채 자취방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한동안 살아있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재판에서 가해 학생의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가해 학생이 범행과 관련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담긴 봉지들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한 주민은 첫날부터 안방 드레스룸에서 심한 악취를 느꼈다는데요. 결국 이달 초 건설사 관계자가 방문해 집안 곳곳을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천장 위 공간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 3개가 발견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옆집 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분이 든 봉지가 나왔다는 건데요. 내부 마감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가 볼일을 보고 숨겨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에선 벽지와 천장을 뜯어내고 살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입주민은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새집다운 모습으로 복구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기겁할 잠실 상황이라며 온라인에 잠실역 물품 보관함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보관함 주변으로 가방과 캐리어 등 개인 물품들이 놓여 있죠. 지난 15일부터 17일에 잠실 인근에서 콘서트와 야구 경기가 열렸는데 아마 물품 보관함 자리가 부족해 그냥 두고 간 걸로 추정됩니다.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놀라운 건 이래도 별일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누리꾼들은 K양심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편으론 공용 공간에 개인 물품을 두고 가는 건 과연 양심적이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상 낙원으로 꼽히는 미국 하와이에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파도가 발생하며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빅아일랜드에선 말 그대로 집채만한 파도가 2층 주택을 덮치면서 일대가 물바다가 됐는데요. 주민들도 처음엔 멋지다며 환호했지만 점점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근 야외 결혼식 피로 현장에도 대형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오면서 하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다음 날 오아후 섬에서도 7.6m에 달하는 파도가 관측돼 피서객들 약 2,000명이 구조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인명피해가 없지만 지역 당국은 저지대 주민들에게 해변 출입과 물놀이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지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초대형 파도는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겨울 폭풍이 북상하면서 만들어졌다는데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진 영향도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장 투자 계획을 중단했고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마저 인력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증설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2025년 완공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사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대규모 투자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원자재 값과 환율이 올라 투자 비용에 부담이 생긴 것도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조 7천억 원을 들여 짓기로 했던 미국 공장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우리나라까지 뒤흔드는 모습입니다. 애플마저 인력 구조 조정에 동참했는데
애플은 일부 사업 부문의 고용을 줄이고 지출 확대 속도를 늦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이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마저 동참한 겁니다. 세계 유수 기업들까지 몸을 사리자 경기 침체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I still think that there is downside pressure to be experienced for this quarter as well as the coming guidance. 또 잇따른 글로벌 대기업들의 긴축 경영이 중소기업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정부가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학부에서 늘어나는 정원 2,000명 중 1,300명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인재 양성을 주문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교육의 책무 중 하나입니다. 대책의 핵심은 반도체 관련 직업계고와 학부, 대학원 등의 정원을 5,700명 늘려 10년간 4만 5천 명의 인재를 키워내는 겁니다. 교원 확보율만 채우면 증원을 허용하고 기업과 협의해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 정원제도 도입됩니다.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교수는 채용 요건을 완화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현장 전문가들로 채울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증원 혜택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충북에 있는 이 대학교의 반도체학과 입학 정원은 25명입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내고 입학한 신입생의 수는 지난해 5명, 올해는 고작 1명뿐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방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지방대 발전 특별협의회를 가동해 재정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스위스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공중에서 노련하게 외줄 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묘기까지 부리는 하이라인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열렸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회라네요. 너비 5cm 남짓의 외줄 위를 빠르게 걸어가다 아이쿠 발을 헛디디고 마는데요. 스위스 락스의 한 스키장에서 열린 제1회 하이라인 월드 챔피언십 대회입니다. 스피드라인 종목과 재주를 선보이는 프리스타일 종목까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라인은 탄성이 강한 슬랙라인을 공중에 설치하고 그 위에서 균형 감각과 묘기를 발휘하는 스포츠인데요. 이번 대회엔 스위스와 미국, 프랑스 등에서 31명이 출전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부터 줄타기 하면 빠지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 선수의 활약도 보고 싶네요. 북마케도니아 깊은 산골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 결혼식은 전통 방식 그대로 진행됐는데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으로 결혼식에 함께했다네요. 마을 사람과 하객들 모두 금색 실로 장식한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신랑이 어른이 된다는 의미로 얼굴을 깨끗이 면도하며 하루의 의식이 시작되는데요. 신부는 반지 구멍을 통해 신랑을 건너다 보며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신나는 전통음악과 춤으로 결혼식을 축하하는데요. 북마케도니아는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려고 60여 년 전부터 매년 7월마다 전통 홀례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 홀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예비 부부의 경쟁도 치열하다네요. 여름 불볕더위를 피하려던 건지 멧돼지 한 마리가 골프장 연못에 들어가 구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멧돼지를 겨우 잡아 근처 산으로 옮겨줬다네요. 타는 듯한 더위가 견디기 어려웠던 걸까요? 스페인 마하돈다의 한 골프장 연못에 멧돼지가 빠졌습니다. 연못 가운데로 도망치는 돼지를 배까지 띄워 뒤쫓는데요. 끌어내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구조대원들 손에 이끌려 물 밖으로 겨우 나온 돼지는
훈련하자마자 그늘로 직행했는데요. 이날 스페인은 39.4도의 폭염이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유럽을 덮친 가운데 이상고온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화재까지 겹친 런던은 중대 사건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동물원의 명물인 판다가 얼음 과자를 먹어보지만 더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체코 프라하에는 영하 7도에서 보드카를 마시는 아이스 펍까지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에펠탑 분수대가 수영장으로 바뀌어버린 가운데 폭염은 독일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지난 1659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울 것이라고 예보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런던 외곽에 화재까지 발생하며 주택가를 잿더미로 만들자 런던 소방대는 중대 사건을 선언했습니다. These sort of fires we're seeing today could become the norm rather than the exception.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스에서는 산불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은 20일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sibly not until middle of next week, and again continued high temperatures for most of Europe. 폭염으로 포르투갈에서만 1,000명 넘게 숨지는 등 온열 질환자 사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권 폐지가 결정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태아가 숨진 유산에도 낙태금지법으로 관련 수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말레나 스텔씨. 언제나 둘째 아이 갖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We were super excited because we didn't think I could get pregnant. 하지만 임신 9주차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There is no heartbeat. There is no viable pregnancy. 유산으로 의사에게 사망한 태아를 제거하는 수술을 요청했지만 낙태금지법으로 거절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2주 동안 몸속에 죽은 태아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I get so angry that I was treated this way because of laws that were passed that by men who have never been pregnant and never will be. 결국 다시 임신할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로 보수적인 성향의 텍사스주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상황. 병원들도 낙태와는 다르지만 유산에 따른 의료 서비스 제공도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낙태 찬반 논쟁 속에서도 명확한 지침을 내려 고통의 범위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다며 등급 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20년째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는데 보고서는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과 영남, 제주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30도로 평년 이맘때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남부, 제주에 2에서 70mm, 경기 남부와 강원은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은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으면서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1도, 청주 24.2도, 부산은 24.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서울 30도, 대전과 전주 32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상혁 선수의 환한 미소는 뛰는 물가와 코로나 위기에 지친 국민도 따라 웃게 했습니다. 네, 미소 지을 일 많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고맙습니다.